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서구와 러시아가 상호 제재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기는지는 눈에 뻔히 보입니다. 서유럽에 잘 살던 나라들이 모두 거덜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국가 가운데 최고 부자 나라고 하는 독일이 아주 심각합니다. 노르웨이 남동대학의 유라시아 문제 전문가인 글렌 디센 교수는 독일의 심화되는 경제 위기는 어떻게 나라가 자폭하는지를 보여주는 매력적인 학습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월간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적자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독일 노조연맹의 위원장은 에너지 부족과 높은 가격으로 나라의 산업이 영원히 무너질 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유를 이끄는 경제기관차 독일의 황금시대는 이미 종착역에 이르렀습니다. 과거 30년 동안 독일의 산업 경쟁력은 저렴한 러시아 에너지 수입에 힘입은 바 큽니다. 독일은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수입해 만든 기술 제품들을 러시아에 수출했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3사가 그렇고 쌉싼 고속철을 납품한 시멘스가 그렇습니다. 러시아에 진출했던 프랑스의 자동차 메이커 르노의 경우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러자 모스크바시가 공장을 인수해 구소련 시절 브랜드 마스크비치를 부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실은 중공이 주워서 먹고 있습니다. 중공의 자동차 메이커 JAC가 자사 제품을 마스크비치 브랜드로 팔기로 했습니다. 글렌 디센 교수는 독일 러시아 관계가 항상 딜레마를 제기했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러시아의 미로는 늘 영국과 미국이라는 앵글로 섹슨 동맹에 도전을 안겨줬고, 역으로 독일과 러시아의 충돌은 중부와 동유럽을 크러쉬존으로 만드는 속성이 있다고 글렌 디센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현재 나토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이는 대리전도 19세기와 20세기에 있었던 지정학적 딜레마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달라진 것은 지난 세기와는 달리 더 이상 이런 갈등이 유럽 중심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전에 모스크바가 러시아 독일 간 파트너십을 구축한 목적은 포용적인 대유럽을 건설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도 유럽의 일원으로 인정해주고 서로 번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러시아를 유럽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적대시하면서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국제 무대의 지정학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굳이 유럽에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해볼 테면 해보라면서 서구와의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중국과 협력해 거대한 유라시아 파트너십을 건설할 환경이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에너지와 다른 천연자원들은 이제 동방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점점 더 많은 기술과 산업 제품들을 동쪽, 그러니까 중공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독일로 대표되는 유럽과 러시아의 결별 조짐은 1990년대부터 싹 텄습니다. 철의 장막이 붕괴된 뒤 서구는 주권 평등과 분할할 수 없는 안보라는 개념에 기반한 범유럽 안보 아키텍처에 관한 모스크바와의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큰 러시아를 제외한 범유럽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나토의 팽창주의를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중동부 유럽에서 수세기에 걸친 역사적 대립이 독일 나토 대 러시아라는 구도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 대립 구도의 획정선을 어디에 그을까 하는 투쟁이 지금의 우크라이나 분쟁입니다. 독일은 2004년에 오렌지 혁명,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반러 정권을 세우기 위한 2014년 마이단 폭동을 지원했습니다. 그 이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에너지가 통과하는 회랑로소의 가치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에너지 통과 루트를 다양화하려는 러시아의 이니셔티브를 여러 차례 반대함으로써 스스로의 에너지 안보를 해쳤습니다. 베를린은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함으로써 러시아로 하여금 동쪽으로 수출 시장을 모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2015년 2월 민스크2 협정은 1년 전 우크라이나에서 서방의 지원을 받는 쿠데타 이후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타협안이었습니다.
베를린은 평화협정을 추진하긴 했지만 협정 내용을 사보타지하려 하거나 재협상을 시도했던 미국과 7년 동안 어울렸습니다. 최근 옌스 스톨텐버그 나토 사무총장이 공개적으로 밝힌 것처럼 나토는 이 시기를 러시아와의 충돌을 대비하는 기간으로 활용했습니다. 러시아가 결국 2022년 2월 돈바스의 독립을 승인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독일은 노르트 스트림 2 파이프라인을 취소하고 독일 내 가스프롬 자회사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독일은 러시아가 에너지 공급을 차단하는 카드를 쓸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정작 러시아의 파이프라인을 먼저 끄는 것은 독일이었습니다. 러시아가 먼저 한 게 아니라 독일이 에너지로 인한 고통을 자초했습니다. 싸우고 있는 상대국에게 압박 수위를 조절하면서 목표한 바를 얻어내는 에스컬레이션 컨트롤이 단극시대 세계에서는 제법 통했지만 이제는 다극화되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과거 같으면 나토의 군사력과 비대칭적인 경제 제재 무기로 러시아를 굴복시킬 수 있었을 테지만 지금은 러시아가 가해지는 압력을 맞아 다른 쪽을 이용해 충분히 힘을 뺄 수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그런 생존 방식에 잘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서구가 러시아를 제재함으로써 마켓 시어를 중공과 인도에 넘겨주고 있을 뿐입니다. 중공과 인도는 러시아가 서방에 굴복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반면 독일은 저렴한 러시아산 에너지를 팽개치고 비싼 에너지원을 찾는다고 야단 법석입니다. 러시아는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 팔 예정이었던 에너지를 디스카운트된 가격으로 중공과 인도에 넘겨줌으로써 유럽을 유라시아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물류의 커넥티비티도 이제 기존의 회랑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나토가 칼리닌그라드를 봉쇄하고 스웨덴과 핀란드를 끌어들여 러시아를 옥죄려 하지만 이제 다른 대체 물류 통로가 있습니다. 러시아로서는 서구가 발트해와 북대서양 쪽을 막아도 이제는 걱정이 없습니다. 7,200km에 이르는 INSTC International North-South Transport Corridor 국제 남북 교통 회랑이 완성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볼고그라드, 아스트라한을 거쳐 카스피를 건넌 뒤 다시 반다르 아질리 또는 반다르 암라바드를 통과해 테헤란, 그리고 다시 반다르 아바스를 거쳐 인도 뭄바이로 이어지는 라인이 INSTC입니다.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이란, 인도로 있는 육상 해상 교통 회랑입니다. 서구와 미국이 러시아의 물류만 막으면 경제적으로 압살할 수 있다는 생각은 지난 세기나 가능한 구상입니다. 인도는 뭄바이에서 다시 극동의 블라디보스톡을 잇는 해상 회랑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독일의 하나만한 보이콧의 역효과는 산업 경쟁력 상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조 원가가 비싸지니 경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서구가 지금 와서 에너지원을 다양화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단극시대에 저질렀던 업보로 인해 쉽지가 않습니다. 이란이나 베네수엘라에 오랫동안 불량 국가라고 실컷 제재해놓고 지금 협력하자고 손을 내밀어봐야 반겨줄 리 없습니다. 특히 대러시아 제재로 인한 부메랑 효과를 보면서 이들 국가들은 고소해하고 있습니다. 서구 세계 전체가 지속 불가능한 부채, 고비가 풀린 인플레이션, 하락하는 경쟁력으로 인해 경제적 재앙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게 에너지 위기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